불과 한두 달 전 얘기라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킹달러 유행하고 뭐 달러가치 1300, 1400 이런 건 뭐 당연하고 올 연말까지 1500 바라본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은 무슨 지금 1060원도 깨졌어요. 차트를 보면 11월에 큰 하락세가 있었고 잠시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12월 중순 이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빨리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걸까요? 사실 최근만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사건의 발단은 옆 나라 일본에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일본은 10년물 국제금리 목표를 기존 0.25%에서 0.5% 플러스 마이너스 수정을 하면서 이 YCC 커브 폭에 큰 변화를 줬어요. 그래놓고서 하는 말은 금리 인상 이거 아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확실히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국제금리 목표 범위 확대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일 뉴스 발표 직후에 이 USD 엔화 환율 상황을 보면 발표하자마자 엔화가 폭등했어요. 환율 시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3% 이상 변동이면 엄청난 폭의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가 가져온 효과가 기준금리 상승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일단 최근에 일본 상황을 좀 보면 이게 나름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0월에 3.6% 상승하면서 일본은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3.6% 이러면은 지금 10% 찍은 미국도 있는데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게 뭔 폭등이야,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올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물가는 마이너스 1%, 뭐 0%이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엔화가 휴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가을 같은 경우만 봐도 아예 대놓고 중앙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까지도 했죠. 작년 초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다 쫓아가면서 일본하고 주요 이제 국가들 간의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줘야 하는 수준의 금리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엔화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당연히 이제 USD yen 약세로 이어졌고 이렇게 엔화가 망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BOJ가 이제 파격 선언을 합니다. YCC 어퍼바운드를 0.5로 올리기 이렇게 발표하니까 하자마자 엔화가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YCC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왜 그냥 일본도 미국처럼 기준금리 올리면 될 것을 이 YCC라는 개념을 왜 도입하는 걸까? 아니 그리고 금리를 올렸으면 올렸지 상한 구간을 올린다니. 이 모든 거를 다 이해를 하려면 일본의 통화 정책에 얽힌 이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양적 완화라고 했을 때 이 통화 정책의 양적 완화라는 게 뭔가요?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킨 나라가 있는데 치킨이 너무 비싸서 치킨 가격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치킨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킨 가격을 후려치면 되겠네. 이제부터 10,000원 아니야. 이제부터 8,000원으로 해. 이렇게 하고 아예 가격을 못 박는 거예요. 중앙은행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기준금리를 세팅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죠. 엄청난 양의 치킨을 시장에 풀어야겠다. 매달 한 80만 마리를 시장에 풀면은 가격이 낮아지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목표한 가격대가 8,000원이라고 치면 그럼 치킨 값이 8,000원 될 때까지 계속 치킨을 무제한으로 푸는 거예요, 시장에. 이게 일본 은행이 한 unlimited bond buying, 자기들이 이제 목표한 인플레이션과 이런 금리가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금리랑 엔화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는 거고, 그렇게 실제로 매월 80조 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국제 금리가 내리고 시중 금리도 떨어지고 엔화 가격도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2012년 당시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베노믹스의 시작이었죠. 양적 완화를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 재정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및 투자 촉진, 이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계획이었고, 참고로 이 세 개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일본에서 자주 쓰는 한 개의 화살은 부러지기 쉽지만 세 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에서 차용된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화살 중에서 양적 완화에 있어서 당시 일본은행이 연간 80조 엔 수준의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어요. 중앙은행이 돈 푼다고 하니까 엔화 약세 바로 나타나고 일본의 수출도 좋아졌죠. GDP 꾸준히 성장하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해피한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일본 은행은 계속 이제 국채 매입하면서 유동성 풀고 엔화 약세 계속되고 수출 도움되고 경제 좀 도움되고 이렇게 3년이 지속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BOJ 계획대로라면 원래 하던 대로 매년 80조 엔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국제시장에서. 뭐 살 만큼 다 산 것 같은데 2015년 11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산을 해봤더니 이게 뭔가 계획대로 잘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당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랑 정부에서 신규 발행한 이 물량 한 3년치를 싹 끌어 모아도 240조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엔화 왕창 풀어서 인플레이션 2% 달성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사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국채 수요가 시장에서 줄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BOJ에서 무조건 사준다는데 국채 수요가 어떻게 줄 수가 있지? 근데 이것도 간단한 수요 공급 원리로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BOJ가 사준다는데 굳이 내가 왜 팔지? 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생겼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양적 완화 계속 할 거 뻔하고 BOJ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국제 가격은 계속 오를 건데 무조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 공급 면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시장은 양적 완화가 계속 될 것 같아서 그걸 다 이미 선반영을 하고 엔화 엄청 풀 거잖아 하면서 이제 엔화 가격, 시중 금리가 떨어진 건데 이게 논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증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선반영을 했던 작년과 지금 증시가 무너진 거잖아요. 이거랑 같은 논리예요. 시장은 갑자기 왠지 얘네 양적 완화 계획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엔화는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경기 부양 효과도 더 보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금리 이제 못 건드리고 국채 산다고 해도 이제 파는 사람이 없고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치킨을 그냥 푸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가격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살 것이기 때문에 엔화가 내려가고 경기 부양이 이제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부분도 있었고 사실 또 2015년, 16년 이 시기를 돌아보면 당시 뭐 중국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나던 상황이어서 국제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엔화는 원래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흐름세에 따라서 엔화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현상이 한몫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목표로 하던 엔화 약세를 또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내놓은 게 이 YCC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연준 의장 당시에 돈을 하도 뿌려대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벤 버냉키의 지지를 받았던 폴리시인데요. YCC를 직역을 해보면 한국말로 뭐 수익률 곡선 제어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당시 일본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시장금리 한 마이너스 0.3%였는데 10년물 국제금리를 0% 기준으로 위아래 이제 0.25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수익률 곡선을 컨트롤하려고 했었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국채 팔아서 금리 올리고 시장에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 반대로 사서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일본 국채 시장에 비로소 좀 안정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YCC는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게 너무 많은 제약적인 상황에서 제약의 제약 속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현재로 패스트포워드 해서 이번에는 이제 YCC 밴드를 갑자기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 그동안 되게 막 더비시했던 BOJ에서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었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일본 은행에 반대되는 그 트레이드를 하는 게 위로메이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의역하면은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YCC 폭 넓히면서 국채금리 0.5 부근으로 거의 바로 갔고 여기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됐어요. UBS 자산운용 이쪽을 보면은 연초부터 이제 일본의 행보가 이게 좀 심상치 않다. 너무 좀 상식에 벗어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일본 국채 가격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금리 상승 포지션을 좀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 유지했던 게 거의 1년 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한 800억 달러 넘는 자산 운용하는 유럽 최대 규모 이 채권형 헤지 펀드가 있는데 블루베이라고 하네요. 얘네들도 같은 포지션이었나 보죠. 크로다 산타 땡큐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은 좀 소수고 대부분 일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향 틀지는 생각을 못했죠.
사실은. 뭐 여기만 봐도 우리도 일본 국채 뭐 금리 상승, 엔화 상승에 베팅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향후 일본 국채 이제 금리 밴드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임기 마칠 때쯤이 이제 내년 3월, 4월인데 그때쯤에 추가로 한 75bps 인상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얘기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도대체 이 원달러 환율 떨어진 건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지나고 보니까 다 맞았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님의 코웃을 몇 개 볼게요. 이창용 총재가 한 발언들인데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크게 절하되면서 한국 원화의 평가 절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말도 했고요. 예전에 뭐 환율 1,500 간다고 했을 때도 아니 안 간다. 우리나라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지나고 보니 다 맞았네요. 본인은 그냥 찍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인 뭐 유로, 뭐 일본 엔, 뭐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디시 크로나,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렇게 여러 가지 커런시 가치들을 경제 규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서 산출한 이 베스켓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미국 달러랑 비교한 지표인데 이 파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유로 다음으로 일본 엔화 비중이 가장 높죠. 단일 국가 통화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인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 통화를 한 바구니에 넣고 달러와 교환 비율을 보는 건데 엔화가 YCC 상승으로 크게 올랐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추락을 했고 이렇게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달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렸는지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쫓아가 보니까 일본이 이 주 이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은 요즘 말하는 뭐 이런 일본 몰락? 이런 말과는 다르게 일본이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일본은 아직도 이 세계 각국의 엄청난 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해외 자산 보유액이 523조 엔, 우리 돈으로 한 5천조? 5천조가 넘는 거네요. 대충 이게 우리나라 한 8년, 9년치 예산 규모예요. 그래서 일본도 만약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N carry trade라는 개념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자산 시장도 그리고 뭐 국제 금리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면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